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9월 넷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또 뭐길래 우리가 막 그렇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고체가요. 영어로 하면 앞에 all이고 그다음에 solid입니다. 모두 고체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를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를 맡고 있는 게 이제 전해질인데 전해질이 그 액체로 되어 있어요. 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화재라든가 사고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을 만약에 고체로 만들면은 사고가 발생을 거의 안 하겠죠. 화재 위험도 없어지고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고체가 완성이 되면은 안정성에서 기존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 기존의 액체로 쓰던 것을 고체로 바꾸기 때문에 외부 충격, 그다음에 고온 환경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기존의 분리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활용도가 셀의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향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넓은 작동 온도 범위도 기존의 액체를 쓰던 걸 고체로 쓰니까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고체를 꿈의 배터리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데 왜 시작을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전해액으로 했을까? 또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하고 또 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가기까지 상용화가 어렵지? 좀 쉽게 좀 이게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처음부터 전고체로 갔었으면 화재 위험도 없었을 텐데 네.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분야일 수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사이를 그 이온이 서로 왕래하면서 전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얼마나 이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냐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그 아이오닉 컨덕티버티라는 그 이온 전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체가 되면 이온 전도도가 대단히 떨어지겠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 계속 직면했었고요. 조금 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계면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면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그 원래 액체라는 게 매끄럽잖아요. 매끄러우면 당연히 저항이 없겠죠. 근데 이걸 고체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울퉁불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있어서 그 기술적인 좀 돌파가 어렵고 맨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체로 만들다 보면은 이온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돌기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효율이 떨어지는 면들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 때문에 그동안에 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2035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겨져 있고요. 당연히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이게 나오고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대세 중에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요, 2022년에 그 395억 정도 하던 그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약 57조 이렇게 그 연평균으로 180%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업체들이 만약에 그 전고체 배터리로 바꾸면 여러 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업체들끼리 서로 치열한 이런 접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고체 배터리라고 있습니까? 왜냐면 이제 전고체로 바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텐데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솔직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지 장단점까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 바로 전고체로 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기술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액체에서 전고체로 가는 그 중간 정도의 반고체, 세미한 그 반입니다. 네. 세미한 물건들, 그러니까 뭐 물질들이죠. 다시 말하면 액체 젤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 반도체가 이제 그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세미 솔리드 배터리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전고체까지 바로 가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배터리입니다. 국내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빅3도 전고체 배터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 개 없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앵커님 바로 네. 지적하셨듯이 그 전 질문에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는 뭐 사활을 걸고 네.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양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서 현재 그 공사 중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오창에 공장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생산을 30년에 해도 연말에 파일럿 라인을 올해 연말에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SK온이 비교적 그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전에 그 공장이 있고요. 그 플랜트를 이미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미 준공하고서 그 이 파일럿 배터리를 현재 양산하고 있고요. SDI도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그 양산화에 사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들 보면은요, 2030년 보면은 전을 목표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굉장히 그 열심히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삼성 SDI가 2027년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SK온이 한 2주 전, 1주 전이었었나요? 이제 시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플랜트 준공에 대한 뉴스도 함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 K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를 누구보다도 빨리 상용화하고 양산하고 또 내재화함으로써 새로운 승부수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전고체뿐만 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를 꽉 잡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은 뭐 워낙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잘하기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원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LFP가 워낙 1등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그 전고체가 나오면서 역시 중국도 여기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좀 슬프지만 중국도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도 그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대표적인 중국 업체가 현재 배터리 1위 업체인 그 CATL이 네. 역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차를 만들기도 하죠. 배터리도 물론 만드는 그 BYD가 역시 그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글로벌한 순위는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데 그 고션 하이테크라는 데도 그 배터리 양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EV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대기업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도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중국 청도에 그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를 개소해 놓고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시 그 뭐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 자, CATL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 좀 보면은 에너지 밀도를 500와트시까지도 깎게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요. 일본도 궁금합니다. 현재 뭐 일본이 배터리 관련한 특허는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있고 속도도 가장 빠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 현황은 어떨까요? 네, 그 일본 무시하면 안 되겠죠. 원래 연역으로 따지면 2차 전지라는 이름이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한 것도 일본 기업입니다. 1991년 이제 소니로부터 시작이 됐죠. 뭐 이런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니 이외에도 파나소닉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뭐 그 자동차 업계 1인
토요타도 역시 막강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특허 출원, 양적 출원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일본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도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예.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 출원 현황을 한 최근 20년간을 살펴보면은 양적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뭐 그 뒤를 이어서 중국, 한국, 미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참고로 한 말씀 더 네네네. 붙이자면은요, 사실은 그 양적인 것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기술을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게 양적도 중요하지만 질적 특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테크니컬한 영역인데 뭐 예를 들면 질적으로 해서 원천 기술이 어디가 가지고 있냐라는 오리지널리티나 뭐 이런 걸 측정하면은 사실은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자세한 사항은 그 뭐 언론보다는 뭐 정부 용역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조금의 다른 결과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일본이 그닥 앞서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왜냐면 사실은 토요타가 지금 거의 빠를 거로 다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양적에서는 뭐 토요타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뭐 실제로 토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닛산 등도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전고체에 관한 기술들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몇 년 전에 정부 용역을 한번 수행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특허를 분석을 질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에 걸친 결과로는 의외로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이 대단히 좋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지난 2020년, 21년만 해도 우리 K배터리가 저만큼 앞에 가 있는데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칠 수는 없죠. 우리가 뒤따라가고 다시 우리 K배터리의 영광을 찾아와야 되는데요. 정부, 기업들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 어떤 협력 필요할까요? 사실 여러 그 공청회나 아니면 학회 같은 데 보면은 뭐 업계들의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 기울어진 뭐 약간이라기보단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막대한 양의 보조금을 그 중국 기업한테 주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대규모 구매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물론 중국에서 폐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면제고요. 아까 계속해서 이번에 주제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이 무려 1조나 R&D 예산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그 뭐 R&D 예산이 있고 뭐 그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굉장히 작은 입장입니다. 뭐 하지만 뭐 긍정적인 면도 대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 정부 들어서 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이 법안이 만약에 추진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터리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이렇게 차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요. 최근에 그 AI 산업을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ESS에 관한 수요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늘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터리 업체의 대단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째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뭐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은요, 여기에 상당 부분 고용, 노동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 4.5일제도 있고요,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주 4.5일제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현재 정부의 고용 쪽, 노동 쪽에 있어서의 국정과제들 몇몇 개들 바라볼까요? 일단 현 정부의 방향은 노동의 기본 수준을 높이자, 노동 조건의 기본 수준을 높이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한 나라, 결국은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기후 위기라든지 디지털 변화 이런 걸 대응을 함으로써 노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응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오래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 또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뭐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노동 기본권을 크게 해석해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긴 하지만 기본권이 올라간 상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맞지 않냐라는 큰 철학적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가정 삶이 공존한 행복한 일터라고 하는 건 늘 워라벨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혁신적 일자리는 뭐 AI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기업들이 국제 간의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좀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고 저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특히 우리 국민들의 노동, 근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바로 이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약 32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사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요. 일단 회의체를 발족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 내용들 한 번 더 바라볼까요? 네. 이제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회의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을 위해서는 결국 지원법 같은 게 나와야죠. 지원법을 만들기 위한 결국 협의체 같은 걸 만든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52시간까지는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초과 근무 같은 것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 노동자처럼 근무를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여겨지면서 이런 근로시간 같은 데서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발족해서 이것을 축소시키면서 결국 주 4.5일제까지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4.5일제 전반에 관해서 한 뭐 324억 원 가량의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워라벨인데 워라벨 더하기 4.5 그러니까 주 4.5일 근무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결국 노동자와 흔히 말하는 사용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겠다. 정부까지 이런 데 끼어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지금 계속 로드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나오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그다음에 4.5일제 지원 사업 설계하는 것들이 올해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임금을 주면서 추가 노동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휴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휴가저축제, 뭐 요양근로 신청권 같은 거 도입해서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3단계가 되면은 결국 4.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OECD 평균보다는 좀 적게 근로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큰 로드맵이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업종과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업종, 로봇주들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나 생각도 들다가요. 로봇이 다 뺏어가면 우리의 일자리 뺏기는가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주 4.5일제와 로봇 산업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주 4.5일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투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흔히 말해서 정규적인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력을 고용하고 또 인력을 많이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 일정 부분 노동력이 상실한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 최근에 피지컬 AI 기사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로봇과 관련된 인공지능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제어 기술까지 합쳐지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가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근로시간 줄인 부분을 누군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을 새로 고용해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 프로세스라든지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둘 다 추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런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면 관련 AI라든지 산업 전체의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할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주식 같은 데서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기술들이 100%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실현이 돼서 수익이 막 창출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미래의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가요, OECD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 1, 2위를 뭐 다퉜던 그런 적도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뭐 여전히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예전에 1, 2 할 때보다는 낮았다. 현황이 네.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아무래도 주 52시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는 142시간, 한국이 연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1,859시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기존에 줄어든 추세가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낮아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노동 시간을 결국 줄여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출생까지 워라밸이 개선이 된다라고 그러면 출산율 향상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건 전반적인 과제 하에서 근로 시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좀 낮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평균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4.5일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딱 떠오르는 게 SK그룹의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라고 해가지고 4.5일제 같은 4.5일제는 시범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뭐 현황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라든지 네. IT 기업들에서 이 4.5일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뭐 반차를 빨리 쓴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격주로 쉰다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첫 주는 5일 다 일하고 그 다음 주는 금요일을 쉬면서 4일만 일하는 이런 개념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주 5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후를 다 비게 하는 것들은 다른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뭐 돌아가면서 이제 4.5일제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근무제, LG전자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자기주도 근무 시간 관리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연근무제에 좀 가깝다. 자기가 필요할 때 근무를 좀 더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돌봐줘야 할 때는 근무 시간을 좀 빼가지고 유연하게 하는 것들은 뭐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게 삼성전자, LG 다 마찬가지인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40시간의 틀은 유지하는데 근무 시간은 어느 날은 한 3시간 더 하고 어느 날은 3시간 빼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가정의 삶을 좀 돌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주 5일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인력 부족의 문제라든지 여력 부족의 문제에 따라서 주 4.5일제 혹은 이와 유사한 유연근 문제 같은 것들이 쉽게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 5일제를 도입했을 때도 그렇고 이 주 4.5일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유연근무제라는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고민과 좀 보완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중소기업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이제 사무직들은 유연근무제가 좀 되죠. 예. 가능하다라고 의견이 있는데 제조업은 한 명이 빠지면 흔히 말해서 이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유연근무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시 퇴근, 정시 출근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한 명이 빠지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이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물량 같은 것들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유연근무제 하는 것들이 어렵다. 4.5일제 도입에서도 좀 반대하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 특히나 전통 제조업 같이 사람들이 협업을 많이 해서 생산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유연근무제 혹은 4.5일제가 좀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안도 중소기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특정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혹은 보조금을 많이 줘서 다른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고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요, 어떻게 됐든 좀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연내에는 4.5일제 관련한 입법을 좀 완성을 하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든 통과 좀 시켜서 빠르게 좀 진행되려고 합니다. 자, 법이 일단 중요하겠죠. 가칭입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좀 피해가 누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원근무를 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또 경영의 애로라든지 흔히 말해서 기업의 존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지금 이 지원법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결국 노동시간 단축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히나 신규 인력 고용까지 이루어진 데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 자체는 결국은 지원법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결국 이 우리의 현실 상황상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밀착 관리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4.5일제, 또 우리 근로자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 삭감이 없는, 임금은 그대로인 채 4.5일제를 원하는 건데 기업들은 또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니까요. 정부, 기업, 또 어떻게 이것들을 좀 대처하고 어떤 협력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이 많은 것이 우리의 워라밸을 좀 손상시키고 사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근로 시간을 줄일 수는 있는 방향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출산까지 연결될 수 있고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은 준비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산업별로 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의 좀 제조업 기업들은 또 인력 공유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조금 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의 폭이라든지 지원제도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유예 시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잘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월 넷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